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평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늘 그랬듯이 해설 강의를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또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예고되었으니까 뭔가 빡 어려운 느낌은 아니야. 진짜 막 대놓고 어려워. 막 그런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잔잔하게 어려운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뭔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려웠던 문제들도 물론 있어요. 뭐 이번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 보기 문제를 친구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고, 문학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시랑 수필 쪽을 친구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보편적으로 많이 틀리는 문제들은 있겠지만 개인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다들 좀 틀린 게 가지각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의문사 당하기 좋은 문제들도 있고요. 애매하게 헷갈리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문제풀이 순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견했듯이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문학이 좀 체감 어려운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에 문학부터 풀던 친구들은 초반에 페이스 말릴 수도 있으니까 독서를 먼저 풀고 나서 문학을 푸는 그런 식으로 순서 전략을 다시 잡아도 되겠죠. 그 영상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좀 9월 평가원 간단하게 살펴보면 독서로는 이제는 적응 좀 되지 않았나? 독서론에 대한 강의도 좀 올려달라는데 제가 9월 이후로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독해 방법을 좀 올릴까 생각 중이고요. 지금 독서, 비문학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꼈겠지만 EBS 연계가 생각보다 지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EBS 공부를 좀 할 필요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독해력으로 뚫어낸 친구들 오히려 이제 1, 2등급 친구들은 그냥 풀어도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독해력이 약한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이다. 뭐 사실 이게 EBS를 좀 보다 보면 이따 뒤에 앞전 효과 그런 지문들도 미리 공부해둔 내용들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문의 난이도나 선지 구성이 6월 모의고사 독서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육모가 너무 쉬웠잖아. 무슨 그쵸 고1 모의고사 정도였어. 그 고3 모의고사라고 할 수 없었어. 그 정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풀던 기출 감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6월 평가원부터 느낀 건데 요즘에는 융합형을 좀 더 어렵게 낸 추세여서 우리가 인문 쪽, 예술 쪽 이런 거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수능 완성 연계가 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융합형은 좀 새롭게 읽어봐야 되는 내용도 많죠. 지금 가장 어렵단 말이 나오는 게 14번이랑 15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일단 정약용이랑 유학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둘 다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이야. 뭘 기억하냐 이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봐봐요. 자, 둘은 기본적으로 유형원도 신분 세습을 비판했고요. 그리고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이 해서 둘 다 양반 세습을 비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양반의 지위를 위해서 힘쓴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는 게 어쨌든 간 둘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기는 했다. 왜? 사집단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 등 집중시킨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평등하게 살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계층 간의 차등을 두긴 했으나 근데 이제 그게 양반 세습이랑 좀 다른 개념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14, 15번 낚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15번에서 여기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기가 분명해지고 하는데 양반의 위치를 양반을 굳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농민과 상공인에서도 선사의 선발이런 배정한다고 했으니까 사라는 그냥 지배층을 따로 둔다. 이때는 산업공상이 전부 다 선사가 될 수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인원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정약용은 노비는 또 안 된다. 노비는 사를 뒷받침하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공통점, 차이점을 좀 잘 잡고 이 지배층, 피지배층 개념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달랐냐 이걸 좀 봤어야 됐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문학이 어렵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고전 소설. 야, 이게 비연기야. 근데 사실 이제 슬슬 그럴 때 됐거든. 계속 나한테 막 댓글로 물어보는 거야, 쌤. 최근에 현대 소설만 비연기로 나왔는데 그러면 저는 현대 소설은 공부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진 그랬지만 또 언제 연계가 될진 모르니 당연히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이번에 지금 9월 평가인데 고전 소설이 비연계로 나오고 현대 소설이 연계로 나왔죠. 근데 이제 고전 소설이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초반에 인물 관계 잡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는 건 아니에요.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내용 파악 됐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선군이 한림원께 다녀오는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 하인이죠.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붙인 편지래. 자,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 여러분이라는 말을 통해서 선군의 부모님이 상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했고 자, 문안드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쪽 내용 보면은 부모님한테 자기 급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가 춘향에게 주면 돼. 이쪽 파트부터 또 인물관계 못 잡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붙인 편지야. 자, 잠깐만. 아까 낭자에게 붙인 편지라는데 그게 너의 어미래. 그렇다면 춘향이는 누구였어? 자, 춘향이 동춘을 안고 얘네들이 이제 자식이라는 걸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버지 편지 왔어요. 하고 동춘이는 젖 먹자고 옵니다. 동춘이 완전 애기인가 봐. 뭐 춘향은 글을 몰라서 읽어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아이들아서 춘향도 어릴 거고요. 지금 어머니 영전이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니 영혼이 감동할 듯한 아이다니까 정씨가 마지못해 울면서 편지를 읽어. 그렇다면 할머니가 정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물 관계를 통해서 초반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자, 일단 지금 상공이랑 정씨 부인 얘기 나왔고 그 아래에 선군. 성군이 낭자랑 결혼을 했을 거예요. 이때 낭자 이름은 수경이라는 걸 우리가 이따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그 아래에 지금 춘향이랑 동춘 이런 식으로 지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일단 요 둘의 관계를 아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요걸 좀 잡아야 되고 고전 소설은 초반 인물 관계 잡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할 거고 고전 소설 공부법도 계속 올려줄 건데 이런 식으로 초반에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슬프다 춘향다 가련다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는 데서 춘향이랑 동춘이 너희 어미 이게 낭자겠죠? 낭자를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하면서 좀 엄마를 잃은 상황이다. 근데 중략줄거리를 보니까 선군은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던 오해를 받고 자결했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군의 아버지 즉 아까 그 상공 있죠. 상공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자결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상공과 정씨 부인이 이제 돌아온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어디 갔다 왔냐 참혹한 마음.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이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이제 오해가 있어서 상공 부부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지문만 보고서는 당장 드러나기는 좀 어렵죠. 하고 이제 뒤쪽 내용은 그냥 이렇게 작별한 내용이고 보기랑 연결돼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괜찮은데 어쨌든 초반 인물관계가 좀 핵심이었던. 그리고 월후는 이제 EBS 연기였고요, 그렇죠? 연은 딱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어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들은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게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문의 단계 여기서 너무 어려웠다 이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내가 이번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친구들이 수필을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게 수필이 좀 난이도의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쉽게 읽히는 건 좀 술술 읽히고 어려운 거는 봐도 봐도 모르겠어. 근데 수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수필일수록 좀 구조적으로 읽으면 좋거든요. 결국에 수필의 핵심은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가 되게 구조적으로 드러나요. 제가 요거는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물 좋아하는데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서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아쉽다. 천하의 지도를 보고 뭘 깨달았냐? 결국에는 이제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대륙 이런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었음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가 해열하게 출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 가운데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어디 있다는 존재야? 물 가운데 있는 존재. 그래서 자기 집의 이름을 문이라고 했대. 자, 나는 웃으면서 자,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도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지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죠. 왜냐면 바다의 섬 가운데 있으니까. 자, 섬 사람들 중에선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자,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진 않는다고 해서 결국에는 아까 그 바다의 섬, 그 섬 사람 중에서는 막 담장 두르고 막 문 닫고 해서 진짜 파도랑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뭐야? 결국 어쨌든 물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들어앉아 사는 사람이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죠.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죠.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물에 사는 거라고 본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 품겠소. 너가 물에 산다고 보는 것도 자긴 인정하겠다 이거야. 왜?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 아까 섬 사람들은 다 물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니 너도 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무리를 떠다니면서 자, 배를 타고 다닌 사람들이겠죠? 무리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도 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자,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 없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에서 아무리 물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듯이 너도 물에 사는 사람이지만 지금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써볼 때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26번에서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이랑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이랑 어찌되었든 둘 다 맥락적으로 물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구분지어서 뭐에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워요. 5번 선지 얘기도 이렇게 연결시켜 줄겠죠.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린 순간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물이 아닌 곳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 물을 보는 것을 써볼 데가 없다. 하단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거니까요. 물을 보는 법을 보지 않는다는 것.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A, B 구조 안에서 보는 게 좀 필요한데 요건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사실 좀 준비해 놓은 강의가 있어서 9월 모의고사 이후로 저의 수필 강의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도랑 깊은 물, 저 유사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 서로 유사하고 혹은 어떤 단어들이 서로 대립되는지를 알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인 맥락 몰라도 부분적으로만 파악해도 캐치할 수 있는 데고 파도랑 깊은 물은 어쨌든 간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가주면 적절한 선지 고르면 괜찮았을 것 같고 지금 원미동 시인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어린 아이란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파악은 최근 현대소설 치고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인가? 그리고 나머지도 그냥 항상 우리가 보던 그런 유형인데 지금 31번도 얘 지금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스스로 진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이라고 치기에는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몸갈시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됐다. 이건 너무 오히려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발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 소설은 평소 기출됐던 것보단 잘 풀지 않았을까? 정답률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삼별곡, 연계 작품인데 기출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서 좀 공부한 친구들은 편하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설 시조도 결국에는 보기 내용 통해서 이어서 그냥 바로 풀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보기에 대한 관점이 정말 중요해서요. 보기를 제대로 안 읽고 풀었던 친구들은 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제가 내일 올리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문에서는 단어 몇 개 좀 빠뜨리더라도 보기나 선지에는 단어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답을 가릴 거고요. 시험에서 대놓고 어려운 문제를 안 내겠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단어 하나로 말장난한다던가 혹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기출 분석 많이 했으니까 어떤 거시적인 흐름은 잘 볼 거 아니에요. 유기적인 흐름은 잘 볼 거 아니에요. 대충은 어떤 말 하는지 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하반기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미시적인 디테일이에요. 결국에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항상 지문을 풀 때마다 한두 개씩 자꾸 틀려?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뭔가 자꾸 사소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또 유튜브로 많이 해주도록 할게요. 합법과 작문도 뭐 평소보다는 좀 더 계속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고 융합형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어쨌든 시간을 충분히 두고 풀면은 잘 풀 건데 이게 시간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긴 좀 어렵죠. 이게 보면은 어쨌든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엄매를 무난하게 가져가되 합법과 작문이 그렇게까지 쉬워질 확률은 없겠죠. 합법과 작문은 이 정도 난이도 계속 생각을 해주시고 다행인 거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됐기 때문에 막 크리티컬한 함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문 내용 토대로 읽어서 바로 풀 수가 있다. 항상 중요한 건 지문의 내용이에요. 지문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정보를 정리하는 거, 거기서 플러스 근거는 찾아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어 매체. 자, 언어 매체. 이제는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힘들 거예요. 지금 복합어랑 합성어에서 단어 형성 파트. 이쪽 파트는 기출에서 좀 유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고 35번에 이런 거 낚이면 안 되죠? 꿈. 꿈은 꿈 플러스 미음이야. 그쵸? 이 꿈 하나로 보면 안 되죠, 형태소. 지은이도 이거 기출됐었던 거예요. 지은이 할 때 이가 어근이었다는 거. 지은.
짓 플러스 은일 텐데 시옷 불규칙 들어서 시옷 탈락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놀이방과 단맛. 직접 구성 요소는 의존 형태 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자, 놀이방이랑 단맛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자, 직접 구성 요소 각각 두 개씩 나오잖아. 근데 논리 보면은 예의존, 예의존, 그쵸? 놀이. 그리고 단맛도 어때요? 달다. 달 플러스 니은이겠죠? 근데 이제 리을 탈락된 거죠. 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형태소 분석할 때는 원형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의문의 변동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37번 언제나 나오는 의문의 변동 문제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쉽게 골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8번 이것도 좋은 문제죠.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주체를 높이는 거 객체를 높이는 거 항상 주의해야 된다.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돼, 안 돼? 안 돼. 그쵸? 너가 오시는 게 아니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오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누구를 높일 것이냐. 자, 주체 높임, 의시. 선어 말하면 의시는 주어를 높여줘야 되는 뭐 그런 포인트들을 알면 되고요. 39번도 중세국어 알았으면 좀 괜찮다. 매체 문제.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고 43번 이런 거에서도 의문사 당한 애들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봐봐. 아, 부사 직접 사용했네? 직접 전달? 뭐 이런 거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전달할 것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잘 보면 엥?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나머지들 것들을 계속 추측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맞나 틀리나.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단어 몇 개를 그냥 뽑아서 보고, 중요한 단어들 다 누락시켜서 보고 이러니까 의문사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치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44, 45번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9월 모의고사 오늘 좀 봤으니까 오늘 당장엔 또 뭐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그쵸? 뭐 슬렁슬렁 보고 내가 왜 틀린지 슬렁슬렁 보고 내일 제가 올린 해설 강의 보면서 제대로 좀 오답하고 만약에 내일 좀 시간 안 된다 하면 주말까지 이렇게 오답하면서 내가 앞으로 결국 9월 이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내가 수능까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확실한 건 지금 문학이랑 선택 과목 대비 좀 빡세게 해야겠죠? 추석 때 특강 좀 많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1등 컷은 화작이랑 엄매 다르겠지만 그래도 90 초반 정도에서는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가 좀 더 확보되면 제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찍어봤고요.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곧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진짜 수고 많았어요. 오늘 푹 쉬세요.